신중개사 제도인데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 84페이지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번 예외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양가로 2번에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리. 찾았습니까? 미리.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에 84페이지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은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험은 이때까지 33번 시험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를 했고요. 33번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단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저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간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 혼자만 하니까 거부되더라고요. 지금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 의사 약사는 보면 병원에 약국에 가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었어요. 우리는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다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합니다. 시도지사보다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장관 명의로 교부되면 전국 어디에 가서 중개업을 해도 어디서 자격증 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자격증이면 경기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제주도 가서 중개업을 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경상도 전라도보다 오히려 제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주도 분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 제주도가 지역적 특색이 더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 사람을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 특세가 있다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없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자, 결론. 시험 시행기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 시험에 말 바꾸면 공법 시험도 마찬가지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식으로 말 바꾸면 X라고요. 원칙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고요.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단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보려면은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근데 3번 시험 업무의 위탁입니다.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치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하는데 8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밑줄 치세요. 그 시험에 동그라미 3번 8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죠.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은 교부되지만 전국의 문제는 똑같다고. 난이도는 경기도 문제 다르고 서울시 문제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동그라미.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밑줄 치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포함 대신에 제외 7명 이상 11명인데 뭐 예를 들면 8명 이상 12명 이런 식으로 하면 X입니다. 그냥 숫자 단순히 기억하면 되지 논란의 여지는 없잖아요. 그 다음 주에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자료 너무 많이 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주는데 이게 다 정리한 거 2장이 있어요. 2장 4페이지. 7일, 11일, 17명, 11명 이런 거 숫자가 있는데 시험 볼 때까지 가져다니면서 계속 밑줄만 치시면 시험 볼 때는 다 기억난다고요. 자,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원래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홀수. 왜냐하면 짝수면 만약에 8명이면 8명 출석해가지고 4명은 찬성, 4명 반대 이래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에서 100% 재건축, 재개발하자면 100% 찬성하는 거 없죠? 한 명이라도 알박해가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은 다수결의 원칙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만약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입니다. 그럼 법을 통과시키려면 300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76명만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냥 여당 단독으로 하는 게 통과시키기 최고 쉬워요. 차라리 안 나와주는 게. 근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하려고 하지 실제로는 딱 151명만 나와가지고 76명만 찬성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홀수라고 홀수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입니다.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이런 거 왜 그러냐,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면 그건 법의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규칙을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정했고요. 그 나머지 위원이 되는 거 8개 있는데 이거는 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부터 8번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X 이렇게 줄되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시험에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그럼 80% 이상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습니다. 결론은 1번은 제외한다고. 1번이 누굽니까?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즉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고요.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거의 근무해야 되죠.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2년 안에 인사발령 나더라고요. 2년 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은 계속 인사발령, 명령, 인사명령 또는 인사발령이라고 하는데 발령할 때 영이 뭡니까? 이거 명령의 줄임말이에요. 명령, 발령, 명령, 임명. 인사명령하는 거예요. 인사명령 안 따르려면 뭐 그만둬야 돼요. 명령 따라야 되죠. 공무원들 인사명령. 어디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은 2년마다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 그래서 군인들도 장교들은 계속 옮겨 다녀요. 2년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사관들은 잘 안 옮기는데 검찰들 뭐 이런 거 공무원들 다 선생님들 다 인사발령하죠. 자, 어쨌든 결론은 양가로 3번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 양가로 4번은 시험에 나왔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두 번째 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밑줄 치시고 부위원장 X, 부위원장 X입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두 번째 줄 회의 개최 7일 동그라미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예측된 삶을 살아야 되죠. 당장 1시간 후에 회의한다 참석해라 하면 다른 볼일을 못 보잖아요. 7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에 최소한 7일 전까지 늦어도 7일 전까지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시험에 7일 전까지 대신에 5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해서 X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숫자는 딱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왜 7일이냐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저한테 따지면 규칙을 그렇게 7일로 정한 거라고요. 논리적으로 왜 7일인지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7일 전까지 통보. 그래서 단순히 암기라고 2차 과목의 특징이.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양가로 6번 메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인데 시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하면 X입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1명이면 재적위원 11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재척, 기피, 회피, 해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에 쳐봐도 많이 나왔던 거,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재척 사유, 기피, 회피. 재척이라는 거는 재척, 그 한자를 보면 재척 사유,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를 재척 사유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회의 참석하면 안 되냐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빠져야 된다고요. 주로 이거는 형사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인데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왔어. 아버지가 아들을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재척 사유라고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봐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면 받쳐서. 안면 받치면 회의에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척 사유입니다. 그 재척 사유를 보면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는데 1번 배우자 밑줄 치시고요. 배우자. 그 다음에 2번 친족 밑줄 치시고 3번 정은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은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대리인. 자, 정은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용역이 뭡니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감정. 감정하면 돈 받고 감정해 준다고요. 조사, 자문도 저도 저한테 부동산 같은 거 물어보러 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뭐 학원 다니는 분들한테는 공짜로 자문해 주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문료 100만 원 입금시키고 뭐 자문 구할 건지 미리 메일 보내놓고 일주일 후에 돈 입금시켜놓고 연락하라고 그래요. 그 자문료 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예약을 받는다고. 그럼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자문 받고 싶은 거 그 내용을 알고 저도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가지고 대답해줘요. 그 자문료 받았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배우자 이 어떤 자,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은 이혼했는데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위장이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위장이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 이 어떤 사람도 이해관계에 있어요. 회의 참석하면 안 됩니다. 안건 당사자가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친족이거나 친족 이 어떤 경우. 그 3번 시험에 나왔다고 정은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메모하십시오. 기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고요. 기피 신청은 인터넷 치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부진 신라 사장이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냈는데 그 이무재 씨 전 남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왜? 판사하고 그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연히 재벌그룹에서는 그런 사람 딱 맞춤으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요. 그 판사하고 잘 알면 아무래도 그러면 사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그렇게 뭐 정관예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검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후배 검사한테 개업해가지고 처음 한 건 맡았다. 너 잘 있지? 건강하지?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안 물으면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나온다고 특별히 뭐 알겠습니다 안 하고 예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맡았다는 거 아니까 정관예우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전에 관청에 있었던 사람 예우를 해준다고 그냥 알아서 그 우리나라 관행이 그랬대. 검사 출신이면 10억 벌 때까지는 무조건 성수하게 해준대요. 알아서 1년 동안 개업하고 1년 동안은 그게 정관예우라 하더라고요. 알아서 그렇게 해줘버리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듯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한다고 이 사람은 좀 회의에 참석 못하게 빼주세요 하는 게 기피 신청이라고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위원이 11명 있으면 1명 빼고 10명이죠. 10명이 회의해가지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이 사람 빼자.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요. 치보면 인터넷에 기피 신청. 그 다음에 회피입니다. 회피는 뭐냐면 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일일이 그 제척을 다 못 시킬 수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인지 아닌지 그거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위원 스스로 나 안면 바쳐서 저기 회의에는 참석 못하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정책심의는 스스로 나는 회의에 빠지겠다. 회피를 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해촉해요? 위원장이 해촉한다. 장관이 해촉한다. 누가 해촉시켜요? 장관이 시킵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면 사장이 되면은 지금 현업에서는 사실 계약서 안 적고 그냥 직원하고 아무런 계약서 안 적고 근무하는 게 99%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뭐 근로계약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고용계약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뭐 또는 위촉 계약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촉 계약서 이런 거 적는 게 좋아요. 이건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위촉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해촉하면 돼. 정치인들은 뭐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 이런 거는 위촉이에요. 위촉. 위촉했기 때문에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비대위원장 이런 거는. 근데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근로기준법이 만약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은 마음대로 해고 못합니다. 해고 예고를 해야 돼. 최소한 한 달은.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IMF 때 잘렸는데 제가 IMF 때 금융기관 다니다 잘렸는데 가니까 어느 날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같이 밥 먹자고 하니까 직원들 아무도 밥도 안 먹으려고 뭐냐 완전 벌레 보는 것처럼 못 본 척하고 그러더라고. 적어도 잘릴까 봐. 민망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서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그랬더니만은 위에 사람이 그냥 나오지 마라. 월급 한 달 더 줄 테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사인만 해라. 그만두겠다고. 사표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표 내서 안 내고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 동료들이 전부 다 아무도 못 본 척하고 왕따 시키니까 한 달 월급 더 받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 근로계약서를 쓰면 바로 못 자른다고. 최소한 한 달 월급은 더 줘야 된다고요. 그 사장이 되면은 그냥 프리랜서 계약서나 프리랜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랜서 영어로 안 오니까 한글이 맞아요. 프리랜서 뭐 어쨌든 이런 계약서는 그냥 프리랜서니까 지금 보통 보면 수도권은 지금 현재 관행이 수도권에서는 월급을 좀 줍니다. 얼마든지 이천도 월급 좀 주죠. 안 주나요? 이천도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보통 우리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지방은 특정 지역을 지방이라는 거예요. 서울지방, 경기지방, 그거 다 지방이에요. 그럼 비수도권은 수도권이라는 말은 법에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을 수도권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빼고를 비수도권이에요. 지금 관행이 보면 비수도권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몇 퍼센트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뭐 몇 퍼센트 5대5로 하든 뭐 6대4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요. 혹시 이천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직원 네? 줘요? 네, 줄 거예요. 수도권인가 줄 거예요. 제가 경험한 제가 전국에 다 돌아다녀 봤는데 수도권은 조금이라도 줘요. 얼마든지. 저도 취직하면서 기본급 40만 원 받았거든요. 40만 원에 한 건 하면 1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저도 맨 처음 취직한 게. 그럼 처음 취직할 때는 굳이 월급 신경 쓰지 말고 일 배우고 더 안 올려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차라리 계약서 안 적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 오히려 계약서 적어야 돼. 사고 치면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이런 거 적는 게 좋겠죠. 직원 고의가실로 의뢰인에게 사장한테 속이고 물건 빼돌리고 이러면 손해배상 얼마 한다.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근데 보통 지금은 거의 안 적고 근무합니다. 어쨌든 위촉하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된다고요. 프리랜서 계약인 것도 월급 안 주니까 기본급 언제든지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프리랜서 자유니까. 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응시 자격입니다. 제가 그 설명회 할 때 또 말씀드렸는데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87페이지 중간에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5년, 3년, 5년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3년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시험에 나오니까. 자격 찾았습니까? 87페이지 중간에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3년 있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5년 동그라미 해놓으라고요. 부정행위 하면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요. 그 외에는 외국인도, 미성년자도, 신용불량자도,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전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시험 못 본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는 무조건 부정행위했다고 5년이 아니고 확인서 적어야 돼.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인서 적으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건의 많이 했어요. 수능 시험은 1년간 시험 못 보거든요. 부정행위하면. 근데 우리는 5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딴 법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부정행위에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능은 뉴스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부정행위했다고 뉴스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냥 걸리면 제가 걸려봤어요. 고개 돌리고 옆에 거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보니까 그 선생님 한 번 더 고개 돌리면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걸 또 돌려봤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시험지 빼앗아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가져갑니다 이러더라고. 가져가세요 이랬더니만 어르신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합격했으니까 뭐 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했더만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단속을 안 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5년이기는 하지만 그냥 걸리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하고 나와버리면 돼요. 그냥 시험지 놔놓고. 그러면은 연세 좀 드신 분은 너무 젊은 분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번에 보니까 10대 젊은 분들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60대보다 나이 60 넘은 분보다 10대가 합격률이 더 낮아요. 60살 넘은 분보다 머리가 나빠서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성취 동기가 없어. 내가 꼭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지금 딱 보니까 이 선생님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책 보니까 벌써 견출지 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합격입니다. 무조건 저 정도 의지가 있다면. 보면 나타나요.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대충 뭐 다니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돈 준다고 합격하면 뭐 차 한 대 사준다고 다니라고 해서 억지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남이 시켜서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해야 되겠다. 뭐 지금 당장 자기 개업할 것도 아닌데 뭐 따면 뭐하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어요. 따놓으면 또 개업 안 하더라도 살면서 사기는 안 당해도 그것만 해도 번 거잖아요. 돈. 지금 남양주에서 텔레비전에 MBC에는 매일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기당하고 이런 거. 여기도 지금 이천에도 보니까 요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짓고 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봤어요. 옆 뒤에 높은 건물 짓고 있는데 그 경비 서는 사람한테 아저씨 왜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설렁설렁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호텔입니까? 아니면 뭐 아파트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사람 사는 데지 뭐 하는 데긴 뭐 하는 데 이러더라고요. 그 숙박시설 아닙니까? 아니까 숙박시설은 뭔 숙박시설이야? 그냥 원룸 이런 거 좀 적은가 보더라고. 원룸 같은 거 그냥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숙박시설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 그 남양주에 분양받았는데 3억 4억 주고 분양받았는데 아파트처럼 방 3개고 한데 이행강제금을 10% 내야 되는데 분양가의 10% 1년에 10년 지나면 깡통주택이에요. 다 이행강제금 내야 돼. 불법으로 숙박시설에 거주하니까 건축법 위반이라고요. 지금 뭐 아무 대책 없이 다 지어놓고 지금 지어기도 있는 것도 숙박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다 살고 있거든요. 사람 살면 안 돼요. 숙박시설. 그 중개할 때 그 말을 해야 된다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런 걸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되겠죠. 설명을 정확하게 또 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못 삽니다. 이건 숙박시설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말해버리면 계약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말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말은 자세하게 안 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놔야 돼.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 네가 언제 말했냐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판사가 둘 다 거짓말하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건 증거만 본다고. 서류에 생활형 숙박시설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해도 판사가 인정 안 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그때 다 말씀드리고 이거 적어놨는데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런 법명은 있다고. 몰랐다. 왜냐면 확인설명서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업공개사에게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하고 거기다 자필 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적어주라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건 원래 거주 못하게 돼 있고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88페이지 시험 방법. 시험은 1번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번씩 보죠.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법을 보면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말은 없어요. 국가에서 책임 안 진다고요? 국가 책임지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간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부 믿고 거래했다고 그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받으려면 국가에서 손실보상 해주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본다. 2번 시험 방법입니다. 1차, 2차는 구분해서 시행하는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 1번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의사 또는 국토부 장관 즉 시험 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2차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1, 2차를 분리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1차 시험, 2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시험은 전부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1, 2차는 같은 날 안 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를 같은 날 보죠. 같은 날 볼 때만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고 2차 시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2차는 다른 날 보자 분리하자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아라고요. 힘들어도 4시 20분인가 그래요. 다 마치면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3번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동그라미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지금 해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보고 예외적으로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32회 1차 합격하신 분은 33회만 면제된다고. 33회 시험을 이론적으로는 10년 후에 볼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 또 올해 12월 달에 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한 번씩 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국가에서는 시험을 10년에 한 번 보든 1년에 10번 보든 할 말이 없다. 국가에 항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89페이지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는 게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상법, 민법 이렇게 안 나오겠죠? 출제위원 임명위촉입니다. 출제위원은 주어가 중요합니다. 2차 과목은 시험 시행기관장 밑줄 치놓으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위촉합니다. 근데 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임명위촉한다면 X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원칙 시도지사죠. 출제위원은 부정행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돈 준다고 했고요. 부정행위 하면 안 되고 90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정행위 하면 문제 유출시키면 5년간 출제위원 임명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맨 뒤에 매년 2월 28일까지 밑줄 치시고 일간신문 이 책이 잘못됐네.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일간신문 28일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이게 돼 있고 2번은 90일 전까지 90일 동그라미 하고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행령에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그 공인중개사법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찾는 요령. 그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운받았잖아요. 거기에서 공인중개사라고 검색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매수신청대리 규칙 4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을 또는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 대통령령에 들어가서 90일이라고 치보세요. 9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90일은. 그 90일로 검색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고쳐놓으세요. 관보 및 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 보고 그대로 적어 넣으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쉬는 시간에 꼭 찾아보세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자, 그러면 시험 보려면 응시 원서 내야 됩니다. 응시 원서. 원서 제가 아까 28,000원 내야 된다고 했죠. 1, 2차 같이 보면. 시험에 28,000원 숫자 안 나옵니다. 자, 91페이지 양가로 4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시험 본다 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 돈을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1번 과오납하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낸 경우죠. 28,000원 내야 되는데 모르고 2번 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재산세를
이렇게 통지서가 지로 용지가 나오면 그 전화로 가지고 그 가상계좌 이런 게 있잖아요. 가상계좌로 내놓고도 모르고 또 은행 가서 지로 가지고 또 한 번 내면 옛날에는 받아주더라고요. 그 두 번 내면 나중에 하나 돌려줘요. 근데 요즘은 그 가상계좌로 내고 은행 가서 또 내니까 은행에서 이미 납부됐는데 하고 요즘은 전산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아예 안 받아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두 번 낸 적 있어요. 저도.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옛날에는 또 재산이 있은 적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원래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수수료를 과혼합한 경우 초과해서 내면 돌려주고요. 전부 다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 2번 시험 시행기관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기관이라고 했어요. 원칙.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 즉 시험 시행기관 잘못으로 시도의사 잘못으로 시험 못 보는 경우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걸리면 시험 못 봤어요. 올해는 봤어요. 첫 해에는 작년에는 열 발열 체크해가지고 온도 높아도 못 들어갔어요. 시험 보러. 근데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그 갑자기 열 좀 난다고 못 들어가면은 그건 인권 침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가지고 보라고 했어요. 시험 이제는 봅니다. 걸려도. 물론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미크론인가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대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한 번도 시험 시행 기책 사유는 없었는데 앞으로 혹시 생기면 예를 들면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 못 보면 돌려주겠죠. 원서 낸 거 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접수기간이 올해부터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10일이었어요. 접수기간이 올해부터는 5일이에요. 5일. 지금 며칠인지 지금 안 보고 왔는데요. 아니면 8월 11일부터 한 5일간 접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받아요. 5일간. 5일간 접수 받으면 10일, 12, 13, 14, 15, 15일까지야 5일이네. 15일까지 접수 받는데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접수기간 이거 아닌지 몰라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일 동안 접수 받는데 8월 달에 접수 받아요. 큐넷에 들어가면 벌써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8월 16일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줍니다. 60% 낸 거. 그 다음에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반은 돌려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빈자리 접수라고 해서 이틀 동안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거 환불받은 인원만큼 다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요. 올해부터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추가 접수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한 교실에 1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학교 교실이 30명도 안 되잖아요. 그게 거리두기를 하니까 몇 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원서 접수 9시부터 한다 하면 뭐 대기 저기 PC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접수하든지 해야 돼요. 굉장히 치열해요. 한 5분 있다 보면 다 끝나고 마감되고 없어가지고 이천에 있는 분이 저기 어디 다른 데에 가서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 원서 접수한 분도 많아요. 그랬다가 또 막 취소하면 다시 계속 들어가 봐야 돼요. 또 이제 또 변경하면 되고 이래요. 장소를. 빨리 원서 접수하는 첫날 바로 해야 된다. 학교가 이천에는 학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군포에 사는데 군포시에는 2개가 있었다더라고. 2개. 한 개 있다가 자꾸 막 항해가 전화해가지고 산해불공단에 뭐하냐 지금 어디로 멀리 가라 마냐 이렇게 항해해가지고 하나 더 생겼다더라고요. 안양 옆에 안양은 뭐 몇 개나 되는데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2개가 있었다더라고. 2개가 있었는데 또 2차만 보는 분은 없는 거예요. 저 서울 가서 봤다더라고. 안산 가거나 2차 보는 데는 군포에 없어가지고 2차는 2차도 같이 봤어요. 아마 2차는 거리가 머니까 2차도 같은 학교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여기는 군포는
2차 볼 사람 주 안산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고 군포에는 2차만 보는 건 없게 만들었어요. 그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접수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이천 같은 데는 다른 데 가려면 좀 멀잖아요. 근데 뭐 군포는 안양이나 안산 해봐야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소를 그런 식으로 정하나 봐요. 그 숫자 7일, 10일 이런 것만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숫자 바꿔서 낸다고. 반대로 어떻게 내냐면 시험에 꼭 낸다면 내기 쉽잖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내보면 그냥 이거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이렇게 말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이거 뭐 7일을 10일 이런 식으로 서로 말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는 거는 뭐 지금 주관식으로 보는 주택관리사나 직업상담사나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걸 숫자 바꿔요. 숫자 가지고 가로 안에 숫자 넣는 게 이런 게 나온다고. 주관식 나오면 제가 대학원 시험을 논술형으로 내보면 그거 다 제가 채점해야 돼요. 논문형으로 내면. 근데 숫자는 그냥 기계가 채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사이버 대학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7일을 이렇게 내요. 7일을 내놓으면 7로 지금 가로 안에 이렇게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글자를 적으시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럼 7만 적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7일 이렇게 적고 어떤 분은 아라비아 숫자 7만 적고 어떤 분은 또 한글로 7일 이렇게 적고 이러고 다 정답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고. 이런 거는 제가 숫자를 7이라고만 해놓으면 7만 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답으로 인정 안 하더라고요. 기계가 채점하면.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으로 안 내는 이유가 40만 명이 원서 접수했는데 그 주관식으로 해놓으면 채점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부러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보려고. 수험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채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면.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객관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의외로.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91페이지. 합격자 결정은 40점 밑으로 지금 다 알고 오셨잖아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33회 시험은 1차든 2차든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과락만 안 나오면 되고요. 과락이라는 건 37.5점 40문제가 한 과목당 출제되는데 최소한 16문제는 맞춰야 돼요. 15문제 맞추면 과락이에요. 37.5점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 37.5점, 민법 100점 불합격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학개론 40점, 민법 80점이면 합격이죠.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2차도 원칙 절대평가인데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만 6천 명 뽑았으니까 내년에도 2만 명은 뽑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60점 이상인 사람이 1만 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만 명 더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상대평가는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1997년도까지 상대평가했는데요. 99년 IMF 극복 차원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을 딴 사람은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실업률 얼마 할 때 실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자격증 따면? 아닙니다.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실업자 아니에요.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없는 게 실업자죠. 자격증 따면 개업을 해도 되고 취직을 해도 되고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9회 때부터 10회 때부터 99년도부터 엄청나게 합격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하 15,000명 이상 됐습니다. 그전에는 2년에 3,000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올해도 26,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예요. 아마 상대평가 하기 전에 계속 많이 뽑아줄 것 같아요. 상대평가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나 최소 선발 예정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2만 명 뽑겠다 이렇게 하면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입니다. 최대는 규정 안 하고 최소 2만 명 뽑겠다 하면 60점 이상이 1만 명밖에 안 나오면 1만 명 더 뽑는 거고요.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모두 합격이에요.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할 수 있다고. 최소 선발 비율을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이렇게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도 없습니다. 자, 92페이지 합격자 공고입니다. 합격자 공고하고 93페이지 합격자 공고를 12월 1일 날 했고요.
93페이지 자격증 교부인데 세 번째 줄에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월 이내, 1월 동그라미. 시험에 2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그게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에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세요.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하면 X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분실해도 서울시장한테 재교부가 아니라 경기도지사한테 원래 줬던 사람한테 재교부 해달라 해야 되죠. 만약 서울에 가서 재교부 신청하면은 서울시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준 적이 없는데 뭘 재교부 해달라 하냐?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겠죠? 원래 줬던 사람한테 다시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말장난이 심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냐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거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와이프가 갱년기고 이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집착을 해. 계속 집착을 하니까 미치겠어. 뭐. 말 대꾸 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왜 사람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할 수 누워있으면 맨날 들어누워 잠만 자냐 하고 그러니까 뭐 긴장돼 불안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면 무섭다 하면 그냥 이혼하자 그러면 무서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옛날에는 갱년기라서 내가 짜증 내더라도 받아주라 해서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아주면 모르겠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도 집착은 하지 말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일단은 넘어가고 또 다음에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고 그래도 정 모르면 그거 포기해도 돼요. 60점만 받으면 되는 거지 10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도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 학교론 계산하는 거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1년 공부해가지고 못합니다. 학교론 그 계산하는 거. 어차피 계산하는 거는 시험장에 가면 계산 잘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아주 쉬운 제 수학과 제 후배가 저 남양주 고등학교 그 수학 선생님 떨어졌어요. 수학 학교론 계산 문제 때문에. 왜? 너무 쉽고 재밌어서 또 풀어보고 계속 막 역산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다 맞고 민법 과락 나와서 떨어졌다고요? 재밌으니까 맨날 그것만 풀고 앉아가지고 다시 풀고 재밌다 하면서 풀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험 공부하고 이거 지식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시험 합격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자격증 처음에 줄 때는 공짜로 줍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돈 안 내요. 왜? 응시 수수료 냈잖아요. 시험 볼 때 수수료 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줄 때는 돈 안 받고 그냥 줘요. 처음에 내줄 때는. 분실했다고 재교부 받으러 가면 돈 내야 됩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94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양도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된다. 안 됩니다.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거는 된다. X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격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운전면허증도 공짜로 빌려주면 안 되죠. 저도 아마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운전면허 정지돼 가지고 친구 거 빌리지는 않고 그냥 운전면허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보자 하면 주민등록 안 가져왔는데 그럼 주민등록번호 불러봐 하면 경찰이 나무 친구 거 불러주고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빌려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다.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민법에서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이 됩니다. 재산
물려줄 수 있잖아요. 자식한테 상속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못 물려줘요. 자식한테 상속 안 돼요. 끝이 죽으면 숨 끊어지면 같이 자격증도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고요. 만약 빌려줄 게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이 남의 거 빌려서 하면 되죠.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 남의 거 빌려서 하면 되지. 그 때문에 자격증 딸라고 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빌려주는 게 양도고요. 대여고, 양도는 팔아먹는 거예요. 돈 받고. 양도, 대여, 돈을 받고 팔건 빌려주건 다 안 됩니다. 군포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딸 2명한테 자격증을 사가지고 위조된 자격증 사줬어요. 처음에 2천만 원, 두 번째 깎아가지고 900만 원, 두 번째 1,000만 원 달라니까 100만 원 더 깎아달라서 900만 원에 사가지고 중개받다가 적발됐어요. 이 사람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괜찮은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어가지고 전부 등록했으니까 등록 취소됐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사람 난 돈 주고 샀는데 다 대가를 치르는데 왜 안 되냐? 모르니까 법을. 이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성문법.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불문법. 성문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우리는 글자로 다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글자 법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종 범죄가 생기면 지금 법조문에 없는 새로운 범죄가 생기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법조문에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왜 안 되냐? 양도대여. 법에 안 된다고 법을 딱 법조문에 적어놨다고. 양도대여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팔아먹는 것도 안 되고요. 원래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항상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지금 11만여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한 2만 명 이상은 빌려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빌려준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취직하려고 하면 자격증 걸고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장들이 내가 사무소 하나 더 차려야 된다. 그래서 네 거는 여기 좀 걸고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걸고 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자격증 걸어놓고 거기 근무하면. 예, 걸어놓고 판례가 있어요. 그 자격증 걸린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 확인 설명서 직접 적고 도장 찍고 하면 불법은 아니다. 근데 빌려주는 건 완전히 근무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양도대여죠. 양도대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공인중개사 사칭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데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실장, 명함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적으면 되는데 보조원은 못 적는다 했죠. 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같이 저는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명함에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제 명함에 보면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자격증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돼요.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취직하거나 개업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죠. 제가 명함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써도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유사명칭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유사 비슷한 명칭도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 9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자,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자격증 없으면. 대표자를 가리키면 이게 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장, 회장, 소장, 중개사무소니까 소장이면 대표자잖아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뉴스가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대표자라는 명칭을 못 쓴다고, 자격증 없으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9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